및 직업세계와 진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미래사회와 또 직업세계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오늘 전체 수업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여기에서는 직업과 그리고 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천천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직업이 굉장히 많은 종류로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국가에서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류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직업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직업의 분류 방법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업을 다 끝내고 나면요.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얘기인데요. 직업은 삶의 근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과 직업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일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나는 그게 직업이야 라고 말하는 거에 차이가 혹시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이라는 것은 보수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노동도 되고요. 육체적인 노동도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자, 직업이라는 것은 보통 보수가 따릅니다. 보수가 따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이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일과 직업을 완벽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직업의 개념이 조금 더 좁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직은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을 한자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면, 직은 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로서 관직적인 뜻과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역할, 이것을 말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업이라는 그 한자 체계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업이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일이라는 뜻하고 더하기 자기 능력의 발휘를 위해서 어느 한 가지 일에 전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쳐서 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자 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직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한번 우리 그 굵은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은 사회적인 책무로서 개인이 맡아야 할 직무성과 생계를 유지하거나 과업을 수행하는 노동행위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직무성과 그 다음에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행위, 이걸 기억을 해두고 우리가 앞으로 직업의 분류나 아니면은 직업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기본 개념으로 잘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직업의 범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거는 직업이고 어떤 거는 직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직업백과사전, 그러니까 한국직업사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한국직업사전에 보면 이것은 직업으로 분류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자나 주식 배당, 그리고 임대료, 소장료, 권리금, 이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보험금 수취, 차용,
자기 소유 토지나 주식의 매각 이런 걸로 수익을 얻는 경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단타성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분류하기는 약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는 연금법이나 사회보장에 의해서 수입을 얻는 경우,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것도 수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직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도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제 수령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안으로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규 주간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학교를 다니고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학생으로 분류되는 거죠. 자, 경마 등의 배당금 수입을 얻는 경우,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직업의 범주에서는 벗어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방법에서는 앞에 나왔던 그 한국 직업사전 7가지에다가 3가지를 더 더해서 직업 분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3가지가 어떤 건지 거기 PPT에 보면은 나오고요. 자, 8번째, 시민 봉사활동 등에 의해서 무급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직업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그냥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자,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수용 생활을 하는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 그것도 직업이 아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도박이나 강도, 그리고 절도, 사기, 매춘,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도 우리가 직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에서 배제되는 그런 분류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업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인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생활 수준이나 그다음에 사고 방식, 그리고 가치관, 인격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 때는 최소한의 윤리, 예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회 내에서 적응하고 그리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히 직업생활에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바람직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업은 신이 내려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인데요.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고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천직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천직이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가 뒤쪽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변화를 배우면서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런 일을 내가 소명으로 받았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천직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은 일종의 봉사활동이다. 봉사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종사하는 직업에서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인자가 되겠다. 그 표현에서 책에서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 1인자라는 표현은 반드시 그 직종에서 내가 1등을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직업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업의 기능에 관련해서 설명하기 전에 옆에 하나의 그림이 나오지. 매슬로우라는 학자의 위계적인 욕구 체계 그림입니다.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사람의 욕구는 단계를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가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친 학자입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얻는다, 직업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사용했을 때는 보통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 중에서 5번째,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 매슬로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굉장히 상위 욕구이기도 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달성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자아실현의 욕구가 부족하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완벽하게 뭐라 해야 될까? 습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자, 이런 이론의 바탕을 두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직업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시면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고 또 소속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생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수입을 받고 보수를 챙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비용을 가지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인 접촉 대상과 범위를 규정을 해줍니다. 내가 어떤 직종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갖게 되는 인간관계의 폭이 정해지는 거죠. 내가 아주 많은 그다음에 넓은 인간관계를 하는 그런 직종에 속하시면 그렇게 넓게 인간관계를 하시게 될 거고요. 내가 좁은 인간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있으면 좁게 형성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충족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업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로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인 어떤 직업 분류 체계를 가졌냐면 직업을 8가지 영역과 그 다음에 6가지 수준으로 나눴어요. 이 로우의 직업 분류 체계에 의해서 8가지 영역이 정해졌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서비스업,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 다음에 조직 단체직, 산업기술직, 그 다음에 5개 활동직, 그 다음에 과학직, 예체능직, 일반 문화직. 그래서 대부분의 직업이 이 8가지 분류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 원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치를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그 원형의 거리감, 서로 간의 거리감은 심리적인 유사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영역일수록 이들 영역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우는 이러한 8가지 직업 영역을 이제 수준을 나눠서 6개로 수준을 나눠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떤 영역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PPT에도 나와 있는데 낮은 수준의 낮은 직업 수준부터 높은 직업 수준까지 분류를 했어요. 6가지 이제 수준으로.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비숙련직,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준숙련직, 그다음에 숙련직, 그다음에 준전문관리직, 전문관리직 중급, 전문관리직 상급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관리직하고 숙련직하고 2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전문관리직은 상급, 중급, 준전문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숙련직도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총 6가지 이제 위기 구조로 만든 거죠. 자, 직업 수준이 이제 높을수록
직업 영역 간의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그 직업 내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강화된 사람들은 다른 직업 간의 그 전문성과 거리감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직업 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영역 간의 심리적인 거리감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비숙련직이나 준숙련직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바꾸기가 쉽다는 거예요. 바꾸기가 쉬운데 이게 전문 관리직의 상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영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근무했거나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사람이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랜드 직업분류 체계인데요. 직업분류 체계에서 홀랜드 분류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홀랜드 직업분류 방식을 한번 보시면 영역을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이렇게 나누었고요. 6가지 분류 체계로 나누었죠. 그 각각의 6가지 분류 체계의 내용과 관련된 직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제적인 것은 이제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직접 몸을 사용해서 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관련 직업들을 보시면 뭐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항공 조정, 그다음에 측량, 농부, 트럭 운전,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우리가 그 실행을 하는 그런 직종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탐구적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과 관련된 거죠.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 보통은 학자나 연구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잘 아시는 예술가들, 그죠? 작곡가, 그다음에 작가, 배우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회적인 것은 봉사활동에 좀 더 가까운 영역, 그렇지만 이게 내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교사나 종교인, 상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영역에 많이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설득적인 거, 지도력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설득력이 좋은 이런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광고 대행 이런 거, 남을 설득해야 되는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관습적인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제 루틴하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도서관 사서나 그 다음에 안전관리사, 행정사무원, 그러니까 루틴하게 늘 돌아가는 일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직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앞에 분류 방법을 쭉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직업의 직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레디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프레디저의 직업 분류 체계 방법입니다. 자, 이분은 이 홀랜드가 6가지 영역을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단순화했어요. 단순화해서 자, 위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개념, 이 2가지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 사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이원체제가 되고 내면이 나오게 그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실제적인 영역에 속하는 영역은 사물 지향성이 높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유형과 심리적인 그 영역으로 가장 상이한 사회적인 영역은 사람 지향성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사람 지향적이고 어떤 거는 사물 지향적인지 그러니까 요거 분류 방법을 이 사람은 고안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직업사전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분류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ABC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 사람, 사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그 직업군의 일련 번호를 나눠서 직업의 특성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류를 고민을 해가지고 이 직업 분류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직업사전에는 기본 9가지 직업 코드가 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합돼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직종이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코드화를 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나중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해서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코드화를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분류, 그다음에 자료, 사람, 사물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를 읽어보시면 아,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직업 분류 체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우리나라 직업 분류 체계에서 한국 직업 표준 분류에 의한 직업 분류 체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 표준 직업 분류를 근거로 해서 1963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분류한 방법은 관리자, 그다음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그리고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그다음에 장치기계 조직 및 조립 종사자,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이렇게 대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분류 안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아주 자세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류 방법은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 방법인데요. 자,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자체 개발한 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 방법은 앞에 나왔던 분류 방법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분류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아니면은 노동부나 뭐 이런 산하단체에서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직업분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방법대로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분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직종이 분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체크하는 그런 그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단어를 한번 분류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는 진로를 계속 선택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진로를 선택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본 이론들 그리고 정보들 이거를 습득하는 지금 수업에 여러분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진로를 선택을 한다면 어떤 진로를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는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그리고 일과 직업의 차이, 그리고 직업의 기능 이런 것도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업 분류 방법도 굉장히 여러 학자들이 여러 방법, 그다음에 국가마다 다 다른 분류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중심되어 있는 몇 가지 분류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표준 직업 분류와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앞선 시간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분류 체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이어서 미래 사회와 그 다음에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벌써 미래 사회도 아니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요. 자, 그 다음에 삶의 다양성이 증가될 것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아주 심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도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현재 사회도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는 이 모습이 조금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이런 전망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4만 2천 명 수준이고요. 2035년에서 2040년까지는 연평균 29만 9천 명 수준으로 약간 증가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30만 미만인 그런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출산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아주 최저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50만, 그 다음에 40만 세대를 지나서 30만 구간이 깨진 게 이제 2020년 들어와서 아마 그럴 건데요. 이런 그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국내 출생아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령화가 연장됩니다. 이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 시대는 점점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저출산과 고령 인구 증가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는 국내 인구 성장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0.15% 감소할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감소 불량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35년에서 2040년 수치를 한번 보시면 연평균 0.27%로 그 감소율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런 그 미래 사회에 변동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이것과 나의 미래의 직업과 관계성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슈를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삶의 다양성 증가,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8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미래 사회가 이렇게 출생아사가 줄어들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은 우리는 다양한 가족 환경과 가족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구 형태 중에서 우리 2020년 기준으로 10가구 중 3가구, 그러니까 30%가 넘는 그 숫자가 1인 가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가구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고령화 시대 이후에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저출산 고령화 시대랑 맞물려지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 불평등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평생학습 참여가 증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대학을 이제 장년층이 새로 이제 입학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도 대학을 다녔지만 새로운 삶, 그리고 노후의 안정적인 어떤 정서 관리를 위해서 대학에 새롭게 진학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활 수준이면 교육을 뭐 받거나 아니면은 재교육을 다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질적인 수준에서의 교육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측면에서는 유지된다고 나오는데요.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대학의 정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더 늘어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어요. 더 늘어났으면 그럴 수 없지만 그 질적인 수준이 변화하는 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미래 사회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들도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8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국에 있는 지역을 총소득을 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이제 비교치를 구상을 하는데요. 보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치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82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면 2000년에서 2018년까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전국 대비 수도권과 지역의 어떤 총소득 비중이 51.7%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편차가 커진 거예요. 편차가 커져서 수도권은 55.6%, 그리고 비수도권은 44.4%의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총소득이 수도권이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역에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사회에는 지방의 중소도시가 몰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수도권으로 가야 되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슈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권역별로, 광역별로, 그리고 아주 중소규모별로 자잘히 나눠서 그 수준을 다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량과 그다음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직업 선택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한번 보시겠지만 우리 많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두 다 지역을 떠나서 뭐 수도권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이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고 자란 이 지역에서 대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친척들, 인척들 다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냥 쭉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괜찮은 걸 얻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직업을 찾기 어렵다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도시에서 광역시로 자꾸 모여드는 거고요. 광역시에서 이제는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가 변화하는 것들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직업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보기 전에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 간의 불균형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될까? 그 이유는 뭘까? 라고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개방경제 체제로의 전면적인 이행과 그리고 금융화로 인한 제조업의 쇠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혁명들의 변화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가 변화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산업 분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 분야로의 어떤 그 확대, 그런 것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동 절감적인 어떤 기술 발전도 당연히 이루어졌죠. 이루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술력으로 보완을 해서 2명만 고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2명이 원래 하던 일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노동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윤을 계속 많이 발생하게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리가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아예 벌지 못하는 사람의 급간이 계속 넓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기업 규모별 격차도 당연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훨씬 더 강화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살 수 없는,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토양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것은 안타깝게도 자연스럽게 자유경제에 맡겨놓는다, 개방경제에 맡겨놓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정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비정규직을 만들 이유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다 보니까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는 형태로 그 경제에 있는 인구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르게 노동력을 전환시킬 수 있으니까 이익일 거예요. 하지만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미래 사회로 가면서 물론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직장이 나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지만 나도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 있었던 미래 세대, 그러니까 옛날에 봤을 때는 미래 세대죠. 현대에 있는 세대들은 정확하게 한 직종만을 원하거나 아니면 한 직장에서 루틴하게 하는 일들을 원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의 변화,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당연히 심화될 거고, 그리고 대학 공급이 확대되면서 그 대학 교육이 확대되면서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졸업하지 않는 것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빠르게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4년이라는 대학 생활을 거치면서 내가 좀 더 기대소득을 올리든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고등학생의 80% 이상 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을 거치니까 교육에 대한 상승 인플레를 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짚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4차 산업혁명도 언젠가가 되면 아마 5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맞이하기 직전에 많은 그런 사회적인 과학기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민감하게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러니까 사회나 미래사회의 기술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직종으로 내가 진출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 계열에 있는 그런 그 변화들을 계속 서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으니 나는 이런 직종으로 가는 게 지금 시류를 타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물론 반대로 나는 시류를 타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기초에 관련한 그런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16년 1월 달에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곳에서 슈왑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어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82페이지 그리고 8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슈왑이 2016년에 어떤 내용을 정리를 했냐면 산업혁명을 1차부터 4차까지 나누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의 라인이 이제 출현하면서 대량 생산화가 된 거예요. 대량 생산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PC혁명이죠.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 그다음에 PC 이런 것들이 활용 기반이 돼서 이루어지는 제반 산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각 어떤 그 산업 분야 간 경계가 희석되는 융합의 시대, 기술도 융합의 시대로 드러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인터넷,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뭐 VR,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면서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서로 융합하는 그런 자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시대가 우리는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슈왑은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것이 실생활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체감하는 것에는
어떤 시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과학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과학기술계에서 먼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상용화되는 것까지는 한 10년에서 20년 가량의 시간차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경제 저성장과 신산업 성장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에 대한 거,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와 국가 연결 확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저성장 및 신산업 성장이 있는데요. 경제 저성장에 관련한 것은 여러분 많이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조금 하고 있다, 내지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실 거예요. 그리고 경제 뉴스도 많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증권에 관련한 뉴스도 많이 보시겠죠. 자, 흐름을 볼 수 있는 경제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증권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큰 전염병을 겪었죠.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었고, 그거 발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무너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형성되고 다시 그게 무너지고, 이런 그 흥망성쇠가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에 5대 신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게 차세대 반도체, 그 다음에 신금속 소재, 그 다음에 차세대 세라믹 소재, 첨단 화학, 그리고 하이테크 섬유 소재, 이런 게 신산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여러분이 어떤 느끼는 산업 분야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된 직업군들이 새로 생기는 것이죠. 이전에는 없었으나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파생되는 그런 직업군들,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나노, 그다음에 소재기술,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지요. 메타버스는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후변화와 전염병 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재난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재난영화를 보면은 대부분의 시작이 어디냐면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빙하가 녹아서 해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은 우주에서 뭐가 날라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닥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기후변화 중에서도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승의 원인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일단 땅을 굉장히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죠, 인류가. 그래서 땅의 기본 지표 온도를 높이는 그런 산업군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빙하가 계속 녹고요. 그 빙하가 녹는 속도만큼 해수면이 상승하죠.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금 해안가에 있는 그 많은 지역들이 그 해수면의 상승에 의해서 잠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이 그냥 얌전히 조금씩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빙하도 한 번에 확 녹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살살 녹아 들어가다가 위에는 딱 무너져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너지는 그 효과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또 홍수가 막 발생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의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녹지를 없애고, 그리고 산을 없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소를 발생할 수 있는 식물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뿜는 그런 그 제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정말 산소통을 하나씩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미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이나 아니면은 공기나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미래 영화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로 닥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에 교육과정이 한번 개편되는데 2022 교육과정 개편안이 이제 2023년부터 이렇게 쭉 발표가 되고 차례대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순차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기후변화를 중고등학교에서 다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신종 감염병, 그죠? 우리가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제 코로나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중에서 선생님 옛날에도 굉장히 전염병은 많지 않았을까요? 물론 많았습니다. 물론 많았고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인구 이동이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한 지역을 봉쇄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매일매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을 딱 어느 한 지역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기후변화나 전염병 확산에 관련한 새로운 신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적 거버넌스 및 국가 연결 확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력적 거버넌스와 국가 연결 확대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지역에서 그리고 어느 한 국가가 맡아서 할 수가 없어요. 맡아서 할 수가 없고 인류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전 국가가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는 민간, 그 다음에 정부,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 국내에서는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국외의 다른 국가들, 이 모든 기관들이 다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함께 이제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간 연결 확대에 당연히 이제 등장을 하겠죠. 당연히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 포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에 관련해서 많은 국가와 국민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회의나 아니면은 중요한 어떤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온라인 중계를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협력적 거버넌스나 국가 연결을 확대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직업 세계도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한번 읽어보면요.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의 노동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출산과 고령화하고 연결된 거예요. 선생님,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계속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청년층의 직업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년층 자체가 지금 별로 없어요. 갈수록. 그리고 기대 수명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장년층하고 청년층이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사실은 많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대 간 결합이나 세대 간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고 다 같이 다 그 연령대에 맞는 직업군을 잘 이제 정하시고 거기에서 일을 잘 해나가시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 이동 증가와 고용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86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86페이지에. 그 예전에는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요. 그 회사에서 나의 경력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쭉 근무해서 승진도 하고, 그리고 승진이 지나고 나면 그 승진에 맞춰서 또 경력 관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미래 사회에서는 개인 주도적인 경력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한 직종을 평생 직장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평생이라는 것도 지금 65세에서 뭐 63세, 뭐 60세를 기점으로 한다면 60세에서 65세 이 사이 이런 것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죠. 많은 세대들이 그 미래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까지 고민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어떤 세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종을 여러 개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나는 어디 하나에 매이는 것보다 나의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정확하게 얼마만큼만 일하는 그런 직종을 나는 원한다. 그게 비정규직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가치관의 변화 플러스 기술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런 면들이 직장 이동을 좀 더 많이 증가시키고 고용관계 형태를 변화시키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상하 관계가 없어지는 형태로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인과 피고용의 상태, 이 상황이 좀 더 예전보다는 경직되지 않은 좀 유연한 그런 관계성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온오프라인을 겸해서 그렇게 직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장단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나 연계가 확대되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미래사회 직업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래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이 확대되고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와중에 분명히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런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슈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만큼 직업세계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둔 그런 직업군을 우리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직업군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를 생각해 보셔서 이것이 시간 순서별로 배열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다 가능한 일들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